아니, 우리 아들 밥은 줘야지. 넌 엄마잖아.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우리 아들 힘든 꼴은 절대 못 바라며 며느리에게 모든 걸 떠넘긴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들 대신 자라난 건 제 인내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나영 씨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 나영은 흰 드레스를 입고도 외로웠다. 주례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먼저 걸어 나갔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아들을 안았다. 그 모습이 무대 중앙을 차지했고 사람들의 박수는 그 둘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뒤 나영은 혼자 천천히 입장했다. 그 순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사진첩에도 없다. 사진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포즈에 집중하느라 신부가 혼자 서 있던 모습을 담지 않았다. 시댁의 구성원은 단출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남편 도윤은 집안의 기둥이자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부를 위해 시어머니는 평생을 바쳐왔다고 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한테 맡기는 거야. 우리 도윤이 힘든 거 절대 못 보게 해줘야 해. 그 말에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신혼 첫날 나영은 한 상 가득 차려낸 밥상을 받아들고 혼잣말을 삼켰다.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나는 설거지를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 도윤이 아내니까 이런 건 내 몫이지. 나는 이제 손 놓을 거야. 남편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근데 잘하실 때 진짜 잘해.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그 잘해주는 날은 오지 않았다. 청소는 나영의 몫이었다. 빨래도 나영의 몫이었다. 쓰레기 버리는 일조차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 요즘 애들처럼 엄마한테 기대려고 하면 안 돼. 이제 너도 엄마잖아. 그 말은 마치 나영이 엄마가 된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선포처럼 들렸다. 결혼 1년 차 나영은 임신했다. 도윤은 퇴근하고 들어와 손 한 번 배에 얹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기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자. 근데 나 좀 피곤하다. 밥 됐어? 그날도 밥은 나영이 했다. 속이 메스꺼리고 다리에 쥐가 오고 허리는 터질 것 같았지만 그저 밥을 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도윤이 일하고 오잖아. 그러면 네가 밥은 해줘야지. 그리고 그 말 끝에는 늘 한마디가 덧붙었다. 나는 혼자서도 애 잘 키웠다. 사내에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그걸 다 해냈어.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다. 작은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몄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단 듯 한숨을 쉬었다. 아기는 거실에서 키워야지. 애랑 엄마랑 같이 자야지. 왜 굳이 애 방을 따로 만들고 그래? 나는 도윤이랑 한 방에서 잘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그 말 한마디에 나영의 수면은 사라졌다. 도윤은 새벽 수유 한번 해보지 않았다. 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등을 돌리고 잤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아침에 말했다. 우리 도윤이는 원래 잠기 어두워. 그니까 너가 깨우지 말고 알아서 해. 결혼 3년 차. 나영은 몸살로 쓰러졌다.
39도를 넘나드는 열에 몸이 떨리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기는 울었고 밥은 해야 했다. 도윤은 회사에 간다며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었다. 나영은 침대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밥은 내가 못하겠어. 어지러워. 그때 시어머니의 말은 뼛속까지 사무쳤다. 도윤이 출근하는데 밥도 안 챙겨줘? 너네 엄마야.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은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는 면죄부처럼 그녀의 등에 짐처럼 내려앉았다. 아기를 안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나영은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밤이면 혼자 거울 앞에서 묻곤 했다. 나는 지금 누구지? 그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도윤은 눈치를 못 챘고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고 아기는 아직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영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진료소 안상담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상담사에게 물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제가 잘못된 거면 바로잡고 싶어요. 그날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단단히 말했다.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심리적 학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희생을 의무로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나영은 한참을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그 사실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내 전부야. 너만 믿고 산다. 그리고 나영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는 그 집의 가족이 된 적 없었다. 단지 그 집의 인내심이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나영은 작은 종이 노트를 꺼내 들었다. 거기엔 날짜와 상황, 대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켜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더는 인내만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아기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영은 그날도 밤을 꼬박 새웠다. 아기는 이유식도 잘 안 먹었고 치아가 올라오는 탓인지 내내 칭얼댔다. 그러다 새벽 3시쯤 잠든 아기 옆에서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소리 죽여 자고 있는 나영에게 거침없이 말했다. 일찍 좀 일어나지 그래. 우리 도윤이 출근해야 하는데 밤 냄새도 안 나네. 나영은 멍한 눈으로 시계를 봤다. 아직 6시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야 했다. 그리고 주방에 섰다. 오른쪽 손목은 아기를 너무 오래 안아 생긴 통증으로 욱신거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찬물에 얼굴을 적셔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된장국 있으면 좋겠다. 어제처럼 짜지 않게 엄마 된장 썼으면 해.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걔는 아직 요리감이 없어. 된장도 너무 진하게 풀더라. 그 순간 나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다. 하지만 반응하는 건 그녀뿐이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마쳤고 시어머니는 나영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넌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박혔다.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영은 그 문장을 되뇌었다. 넌 엄마니까.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 그 말만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을 당해도 되는 걸까?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은 걸까? 나영은 그날 밤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심리적 학대는 소리치지 않아요. 조용히
꾸준히 당신의 자존을 깎아내려요. 그리고 다시금 다짐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누군가의 배려 없음이 아니라 분명한 폭력이라는 걸. 며칠 뒤였다. 아기는 열이 나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나영도 몸살 기운이 도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안방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도 도윤은 말했다. 잠깐만 참아.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넌 엄마잖아. 애가 아픈 건 내 책임이지. 나는 도윤이 키울 때 혼자 다 했어. 그날 밤 나영은 결국 아기 안은 채로 응급실에 갔다. 택시도 잡히지 않아 119를 불렀다. 도윤은 전화기에 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걸 왜 혼자 데리고 가? 나까지 데려가면 내가 창피했겠지? 그러니까 혼자 간 거잖아. 너 생각보다 꽤 교활하네. 그 말에 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교활하다는 단어는 그녀의 머리맡에서 밤새도록 맴돌았다. 며칠 후 나영은 노트를 다시 꺼냈다. 2023년 11월 3일 아기 고열, 119 호출, 남편 부재, 시어머니 발언 기재, 사건 날짜 발언, 모두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어플을 켰다. 밥을 하면서 아기를 재우면서 때로는 참지 못한 날에는 몰래 우는 소리까지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다. 증거를 모은다는 행위는 자신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 즈음 나영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혹시 나랑 아기 며칠만 가도 될까? 친정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언제든 와. 내가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에 나영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넌 엄마니까 라는 그 말. 그 한마디에 갇혀 살아왔던 시간. 나영은 이제 그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엄마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그녀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진실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알려줄 생각이었다. 그날 아침 도윤은 늦잠을 잤다. 나영은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말고 서둘러 달걀을 꺼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려던 찰나 아기가 토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후다닥 닦으며 눈치껏 시계를 본다. 9시 20분. 그때 이미 늦은 거였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내뱉었다. 우리 도윤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아침도 못 먹고 나가겠네. 나영은 말이 막혔다. 손등에 닿은 아기의 토사물은 이미 식어 있었고 자신의 뺨은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기가 갑자기 토해서요. 저도 손이 부족해서.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천천히 다가왔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힘든 꼴 한 번 안 보고 컸어. 내가 그런 애를 그렇게 키웠어. 그런데 지금은 밥도 못 챙겨주는 아내 밑에서 산다 이거지. 너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니? 나영은 고개를 떨궜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리고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단어. 그러네. 그렇게 키웠어. 힘든 꼴 안 보고.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창처럼 날아들었다. 그날 밤 나영은 거울 앞에 앉았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힘든 꼴 안 보게 해줘. 그 말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도윤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이 결혼 생활의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내용이 아니라 기준을 따져야 했다. 도윤이 힘들면 모두의 문제였고
나영이 힘들면 엄마니까 참아야 할 일이었다. 도윤이 밥을 못 먹으면 큰일이 나고 나영이 며칠 굶어도 애는 잘 있지? 한마디면 끝이었다. 이 집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윤이 있었고 그걸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은 도윤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과거의 나영 자신도 포함이었다. 며칠 뒤 나영은 복통을 느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위염이 심하게 도졌고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병원에 간다는 말에 도윤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나도 좀 피곤한데 내가 애 봐야 해? 시어머니는 더했다. 내가 그 나이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 배 아프다고 다 병원 가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니? 결국 나영은 아기를 업고 병원에 갔다. 진료를 마치고 약을 타던 길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도윤이 회사에서 짜증났나 봐. 집에 와서 말도 안 하더라. 너 요즘 뭘 그렇게 못해주니? 도윤이 표정이 안 좋아. 그거 너 때문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영은 웃음이 났다. 실없이 슬프게. 나는 지금 위장이 너덜너덜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녹음을 켰다. 그리고 조용히 음조렸다. 2023년 11월 8일. 위염 증세로 병원 내원. 남편 반응 내가 애 봐야 해? 시어머니 발언 도윤이 힘든 꼴 못 본다. 그녀는 이 집에서 증거로 존재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아픔을 입증해주는 유일한 자산이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기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나영은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말했다. 도윤이 요즘 힘이 없어 보여.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내 복이 없는 것도 크지. 나는 내 나이 때 애도 키우고 일도 했어. 그래도 도윤이만큼은 힘든 꼴 안 보여줬지. 나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그 시절 그렇게 사셨겠지만 저는요 사람이에요.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참 뭘 그렇게 다들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사람이면 다 참는 거야. 그날 이후 나영은 매일 밤 거울 앞에 앉아 연습을 했다. 입모양을 맞춰 말했다. 저는요 사람이에요. 이젠 참지 않겠습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하나 준비했다.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친정과 연결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했다. 이 집에서 도윤이 힘든 꼴을 안 보게 해준다는 말이 결국 누구를 병들게 했는지 이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탈출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아이는 낮잠을 잤고 나영은 부엌 창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10분도 채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며 커튼을 확 쳤다. 햇빛 들면 애 피부 타. 창문 닫아.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영은 한숨을 들이켰다. 이 집에는 내 호흡조차 허락받아야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곤 조용히 창을 닫았다.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젖병을 소독해 둔 걸 꺼내보며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이물질 남았잖아. 너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니? 또 어떤 날은 아이 옷을 손빨래하고 널어두자. 빨래를 다시 확인하던 시어머니가 물에 젖은 옷을 주물렀다. 비누가 덜 헹궈졌잖아. 내가 대충 하니까 애가 피부 트는 거야. 엄마가 왜 자꾸 반항하니? 반항. 그 단어 앞에서 나영은 얼어붙었다.
반항이라니.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말 안 듣는 애가 되어 있었다. 이 집에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시어머니가 명령하고 조정할 수 있는 아이로 퇴행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영은 아기에게 미움을 떠먹이고 있었다. 그런데 도윤이 말없이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낮에 깜짝 놀랐잖아. 창문 활짝 열어놓고 아기 재우더라. 애가 얼마나 예민한데. 엄마가 왜 저러나 몰라. 도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미움 그릇을 치우는 나영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요즘 너 좀 이상해. 엄마 말 좀 잘 들어.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나영은 웃음이 나왔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젠 정말 웃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서였다. 밤이 되었다. 아기가 잠들고 거실불이 꺼진 뒤 나영은 핸드폰을 열었다. 녹음 파일 폴더. 폴더 이름은 앤정리. 그곳에는 그녀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질책하는 말투, 엄마니까라는 반복, 힘든 걸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무정한 침묵. 나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집에서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모든 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고 나영은 밤새 간병을 하며 잠을 못 잤다. 몸살 기운이 왔다. 그래도 새벽에 죽을 쓰고 아기 이유식을 챙겼다. 정작 자신은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다.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며 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거울 좀 봐. 너 애한테 기운 뺏긴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엄마가 저래서 되겠어? 정신 좀 차려. 그 말에 나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너 진짜 왜 이러니? 요즘 너 말투 이상해졌어. 너무 변했어. 내가 봤을 땐 내가 반항하고 있어. 그 말에 도윤도 말을 얹었다. 엄마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지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나영은 느꼈다. 아, 이 사람들도 날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기능일 뿐이었구나. 밥하고 애 돌보고 분위기 맞추는 기계. 그 기계가 한마디 항의라도 하면 그건 고장이고 반항이고 문제가 되는 거였다. 그날 밤 나영은 마지막 파일을 정리했다. 폴더명은 2023년 11월 증거 완료. 그리고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두었다. 그 안엔 인감증명서 사본, 상담 기록, 통화 내역, 녹취 파일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엄마 이전에 나로 돌아갈 거예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기는 곤하게 잠들어 있었고 나영은 한 손에 작은 캐리어를 다른 손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있었다. 도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침대에서 뒤척였다. 나영은 그 틈을 탔다. 마치 스쳐가는 공기처럼 기척 없이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영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다. 도윤아, 나 아기 데리고 친정 갈게. 며칠 조용히 있고 싶어. 모든 건 기록해뒀어.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탈출이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나영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떨림 뒤로
이상하리만큼의 평온이 따라왔다.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바쁘고 시끄러웠지만 그날따라 세상이 처음 보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저도 살고 싶어요. 작은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처음으로 명확한 답을 내렸다. 나는 나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나영.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셨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음에도 잔소리 한마디 없었다. 아기를 받아든 어머니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고 이불을 펴며 조용히 말했다. 잘 왔다. 잘했어. 살려고 나온 거잖아. 그 말에 나영은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건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오로지 살아있음에 대한 자기 존재를 인정받은 데 대한 눈물이었다. 며칠 동안 나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기와 함께 자고 늦게 일어나 따뜻한 국을 먹고 잠시 웃고 쉬었다. 그 단순한 일상이 그녀에겐 너무 낯설었고 너무 따뜻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나영은 문서들을 꺼냈다.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 변호사는 기록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신적 학대, 육아 방임, 가사노동의 일방적 전가. 정리 잘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정당한 탈출입니다.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나영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박혔다. 며칠 후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영은 받지 않았다. 그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결국 문자를 보냈다. 도대체 왜 이래? 엄마가 좀 잔소리한 거 가지고 아기까지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영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도착했다. 도윤이 마음 다친 거 너 책임이야. 우리 아들 힘든 꼴 보게 만든 거 내가 처음이다. 그 문장을 보고 나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답장했다. 그래요, 어머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앞으로 도윤이 힘든 일은 제가 아닌 어머니가 감당하시겠죠.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영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영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당신들이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내 인내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내 끊겠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손을 잡고 햇살 가득한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번엔 아무도 닫으라 하지 않았다. 그 바람 속에서 나영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친정집에서의 일주일은 기적처럼 흘러갔다. 그동안은 시간이 자신을 짓눌렀다면 이곳에선 시간이 그녀를 품어주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냄새 대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있었다. 밤이 되면 아기 울음 대신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숨결이 있었다. 무릎을 덮은 담요,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유자차,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 없이도 느껴지는 그 믿음. 나영은 처음으로 사랑이 꼭 말이 아니어도 전달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타이르고 다음엔 다그치고 결국엔 울먹였다.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 이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나영은 조용히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선을 그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영의 고통에 대해 물은 적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불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힘든 꼴 못 본다던 시어머니의 말은 도윤의 삶을 온전히 보호막 안에 가두었고 그 안에서 그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영은 방패였다. 총알바디였고 어머니이자 하녀였으며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투명 인간이었다. 변호사는 이혼 조정 날짜를 알려주며 말했다. 남편 측에서 협의 이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충분하니 재판 절차로 넘어가죠. 양육권은 어차피 어머니 쪽입니다. 그 말에 나영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인내가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비워냄이었다. 고통을 채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비워둔 채 살아왔던 그 수년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내보내는 시간. 그날 밤 나영은 아기 옆에 누워 처음으로 아이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작고 말랑한 손가락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손 위에서 나영은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절대 누군가의 희생을 의무라 강요하지 않겠다고. 엄마니까 참아야 해. 내 아들이 힘든 꼴 못 봐. 그 말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아이에게 인내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지금 그녀 자신부터 자기를 선택해야만 했다. 며칠 후 도윤은 친정집 앞까지 왔다. 문 앞에서 문자를 보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나 이제 진짜 달라질게. 애 아빠니까 날 봐서 한 번만. 나영은 창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잠시만 나가도 되냐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가봤자 무너질 게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영,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늘 내가 힘들다. 나를 봐라. 다시 해보자 뿐이었다. 그날 밤 나영은 긴 편지를 썼다. 도윤에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몰랐던 모든 날들 나는 견뎠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넌 엄마가 지켜준 보호막 안에서 평생 힘든 꼴 안 보고 살아왔지. 그리고 나는 그 보호막의 바깥에서 살을 깎아내며 너를 지탱했어. 이제 그만할래. 난 너의 보호자도 너의 하녀도 너의 인내심도 아니야. 나는 나야. 엄마이기 전에 누구의 딸이기 전에 나는 인간이야. 내가 나로 살아갈 권리를 이제 돌려받을 거야. 편지를 마친 나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살갗을 파고드는 그 바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포근했다. 그녀는 창을 열었다. 그리고 창틀에 기대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자기만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인내의 끝에서 자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용기였다. 법원 민사동 건물 앞 나영은 새로 산 셔츠 위에 차분한 재킷을 걸쳤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가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조용히 함께 서 있었다. 아기는 친정집에 맡겨두고 왔다. 오랜만에 두 손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흔들리러 온 게 아니라 결정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늦게 도착했다. 법원 입구에서 마주친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나영은 오래도록 쌓인 어떤 감정을 차분히 꺼내 들었다. 맞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일 뿐이지.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다. 어디서 배운 짓이냐?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줄 알았다. 그 문자를 본 나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 집안이라니. 자기 며느리를 끝까지 사람 아닌 집단으로만 보던 그 시선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에서조차도 벗어날 수 있기에 나영은 가슴이 후련했다. 조정실, 판사가 양쪽 의견을 묻자 도윤은 말을 돌리고 머뭇거렸다. 감정이 상했던 것 같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아이를 생각해 달라는 말이 이어졌다. 나영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았을 때 차분히 말했다. 저는 지금껏 누구의 딸이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로서 살아본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되기 싫습니다. 늘 참기만 하고 늘 인내만 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위해 이혼을 선택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상대방이 인내를 다해 쌓아온 기록과 자료 모두 충분합니다. 재판으로 가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나영은 그 장면을 보며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승자의 미소도 아니었다. 오직 해방의 웃음이었다. 법원을 나서던 길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야 내 삶의 첫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다. 예전엔 늘 쥐고 살았다. 버텨야 하니까 흘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줄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처음으로 살결에 닿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친정집 현관문을 열자 아기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다. 엄마. 나영은 아이를 힘껏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진짜 엄마랑 진짜 너로서 살아보자. 아이의 몸이 따뜻했다. 그 체온이 무너지던 심장을 다시 일으켰다. 나영은 안다. 오늘 법정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누구도 아닌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선택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혼이 확정된 날, 나영은 멍하니 손등을 바라봤다. 법정에서 빠져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끝엔 서류에 찍힌 도장의 감촉이 선명했다. 그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녀가 견딘 수년의 침묵,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버텨온 인내, 그리고 스스로를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첫 번째 서명이었다. 친정집 거실.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따뜻한 차를 데우고 있었다. 나영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 햇살을 바라보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오늘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지만 한동안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감정조차 너무 오래 묻어뒀던 탓이었다. 며칠 뒤 나영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근처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다. 마침 벤치 한켠엔 심리회복 프로그램 여성 대상 무료 워크쇼 이라는 작은 안내지가 붙어 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나영은 생각했다. 이젠 내 차례다. 누구를 위해 참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고 지켜주는 것. 이제 그걸 해볼 때다. 워크숍 첫날 강사는 첫 마디를 이렇게 열었다. 우리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 불리지만 사실은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걸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영의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언제부터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걸까?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영은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다 나는 나를 놓쳤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줄 차례다. 그 무렵 도윤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다. 메일이었다. 제목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걸 묻고 싶다. 그 안엔 긴 변명이 없었다. 다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존경스럽다는 문장과 함께 아이에게 아빠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나영은 그 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당신에게 바라는 건 회복도 속죄도 아닙니다. 다만 아이에게만큼은 그 아이의 감정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며칠 뒤 나영은 복지관에서 아이 돌봄 프로그램과 단기 재택 일자리 상담을 신청했다. 지금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가 직접 선택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면담 끝에 나영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무언가를 견딘 뒤에 억지로 지은 것도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감정이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진짜 미소였다. 밤이 되었다. 아기는 방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들었고 나영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하얀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쓰고 싶었던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내 인내심으로 누군가의 아들 하나는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 아이와 나 자신을 내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나의 이야기야.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순 없어. 그녀의 눈빛엔 예전엔 없던 강단이 서려 있었다. 지켜야 할 게 생겼다는 건 무섭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단단해진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나영은 아기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햇살이 고개를 내밀었고 바람은 살갗을 간지렸다. 이제 그녀는 다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을 한 사람의 여자로, 한 명의 엄마로, 무엇보다도 자신으로서.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이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정작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저는 저를 위해 밥을 짓고 잠을 자고 아이를 웃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인내는 없습니다. 그 인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젠 저를 지켜낼 차례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속풀이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영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